자, 이번엔 본황칠 이노큐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서 본황칠도 최대 할인폭의 특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원래 정가 8만 원, 인터넷 최저가 59,900원,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 5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석맞이 더욱 저렴한 가격. 지금까지 이제 52,000원에 팔았던 한 박스를 5만 원에 2,000원 더 싸게. 세 박스는 5만 원 곱하기 셋이면은 15만 원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 박스를 사시면 14만 7천 원. 네, 그래요. 여기다가 선물용 쇼핑백도 함께 증정합니다. 주변에 잠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하시다면은 이번 추석에 본황칠 이노큐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황칠 이노큐만 보내도 충분히 반가워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본황칠 이노큐,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본황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자,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본황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자, 금단현상, 우울증 같은 것. 네. 본황칠 이노큐로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황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입니다. 몸에 좋기로. 자,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딱 한 달 동안만 본황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김종인은 밀고 간다. 반대하더라도 밀고 간다. 이러고 있는데 과연 밀고 갈까요? 저는 이제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15분 최고위원회라는 걸 열면 먼저 비대위원장이 한 말씀 하시고 원내대표가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에 정책위원장 한 말씀 하시고 최고위원 1, 2, 3, 4, 5 이런 순서대로 발언을 하거든요. 정책위장은 안 하는구나. 하여튼 네. 서열대로 발언한다. 거기는 서열대로. 정책위원장도 최고위원회. 당연히 최고위원회. 그래서 서열대로 발언을 하는데 최고위를 하는데 김종인 대표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리고 조원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쭉 돌아가고 나서 회의가 27분 만에 끝나고 비공개로 회의가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 15분 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잔소리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정경제 3법이 우리가 이번에 경제민주화를 이 정강정책에 집어넣었고 지금 우리가 이거 실천해야 되는 과제인데 무조건 재벌 편만 들면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막 있는 대로 얘기를 퍼부어서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중진들이 콧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귓등으로도 이 얘기를 안 듣는 거죠. 왜냐하면 영남 국회의원들은 다음번에 자기가 총선에 나가서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지금 여기서 김종인이 경제민주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김종인이 중도를 위한 이런 정책들을 막 펴고 5.18 가서 무릎 꿇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김종인한테 대놓고 반기는 안 들지만 재벌들을 괴롭히는 법안을 김종인과 민주당이 한편 먹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최소한 사보타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종인표 국민의힘 개혁이라는 것은 내년 3월에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당에서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최고 의결기구고 대의기구인 이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방법. 그렇죠.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늘 할 수 없으니까 이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이런 쪽에서 또 저쪽에는 또 전국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방법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최고위원을 통해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야기는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정책적 영역이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김종인이 어떤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라도 밀어붙일 것 같아요. 밀어붙일 것 같고 여기에 또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되는 것들이 홍준표, 김태호,
김선동 등의 이 윤상현 등의 중진들의 복귀 문제가 하나의 뭐 당내의 딜의 요소로 저는 뭐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는 즉서는 현재 당내에는 이 제대로 된 계보를 갖고 있는 중진 의원이 원해지만 김무성, 그다음 뭐 유승민 이 정도가 있지 지금 계보를 갖고 있는 의원이 없어요 내부에. 친박도 리더가 없는 지리멸렬의 숫자에 불과해요. 그렇지. 상황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김종민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고 대신 이 과정에서 과거에 있던 계보 보수들이 들어오는 것을 용인해주는 절차로 이렇게 하면서 당을 자기가 장악하는 절차로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결국에는 김종인이 지금 자기 정치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개천절 집회 참가자들을 3.1운동 하는 사람의 비유를 해가지고 당신 뭐냐? 당신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라는 비난을 들어서 이러다가 내 나름의 어떤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겠다. 그 차원에서 이렇게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어쨌거나 지금 이번에 공정경제 3법 추진하는 것 중에 절반까지는 모르겠지만 절반 가까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냈던 법안들이에요. 특히 상법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말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네. 그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법안 딱 하나 냈어요. 네. 그 하나 딱 낸 법안이 이번 공정경제 3법에 들어가 있는 상법 개정안을 냈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0명 넘게 함께 발의 서명을 해서 법안이 올라는 갔는데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반대로 좌절이 됐고 그 법안을 지금 다시 추진하는 거라 김종인 본인 입장에선 이 법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죠. 자기가 낸 법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역이죠. 이제 대박론하고 예.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안철수 같은 분이 김종인 보고 배워야 돼요. 이분이 폭이 굉장히 커요. 저는 개천절 집회를 3.1운동에 비유한 것도 일부러 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다 당내에 있는 그우들에게도 야, 너네도 내가 케어해줘. 뭐 이런 신호를 주는 거고 이 공정경제 3법도 사실은 중도로 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진동폭이 크게 하면서 자기 영역을 넓히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대권 전략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정치적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이래야 하는데 우리 안철수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형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할지 빤히다 보입니다. 한 10년 후까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항상 한 발 늦죠. 네? 항상 한 발이 늦어요. 한 발 늦을 뿐더러 예측 가능해요. 아니 10년 후에도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10년 후에도 좀비처럼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그때는 한 명 두고 정치를 할 것 같아.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미경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 의원. 아내. 그게 의원이 됩니까? 아니 가족 정당을 하는 거예요. 이인재 생각이 나요. 이인재. 불사조. 불사조 이인재도 뭐 결국에는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세상입니다. 예. 그래요. 그 정치적 이슈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좀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정치가. 뭔가 좀 속 시원한 것들이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수처가 빨리 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진짜 큰일이네요. 네. 아니 우리 윤 총장 그 장모님 대단한 포스였습니다. 난 이분이 이렇게까지 스케일이 크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딸은 이름만 빌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 녹취에 따르면은. 자, 이쯤 되면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10월 20며칠 날 공소시효 만료라고 하더군요. 장모님. 근데 지금 9월 중순이 되도록 이 수사팀을 배당만 했을 뿐이지 뭐 이렇다 할 그 고발인 조사 또 지금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니 한 달 안에 기소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있는 것만 갖고 열심히 하면은 불가능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자료가 많이 공개돼서. 조국 장관 같은 경우 후보자 임명하고 청문회 하는 날까 기소하는 그 초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나라 검사 집단들 아닙니까? 네. 하려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쭉 지켜보니까 윤석열 파든 윤석열 파가 아니든 상관없이
식구들의 잘못은 덮어준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검사 2,000명을 다 가르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가라는 그런 무력감이 들 지경으로 어떻게 그 정부가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서슬퍼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렇게 태업들을 태어나게 하고 있는지 네.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있습니다. 건 저기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 안 되는 사안입니까? 근데 해봐야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듣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답답한 거죠. 이거 참, 그 검찰총장은 외압으로부터 검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검사니까 자기를 스스로 보호.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네. 자위를 하는 그런 그 우리 윤석열 총장인 것 같습니다. 아유 언제까지 이 꼬라지를 봐야 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근데 어쨌거나 수사를 태업을 하게 되면 수사를 함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문제를 따져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정부질문할 때 추미애 의원한테 그 병가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들여다봤냐고 하니까 감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대검 감찰부 이제 임은정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원래 직급대로 따지면 좀 낮춰서 간 건데요. 근데 이제 대검 감찰 3팀이 그 검사들과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을 하는데 그 자리가 제가 알기로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팀장으로 가면 대검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포함해서 이 수사를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감찰들이 앞으로 좀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봅니다. 열린민주당이 또 이게 또 전공 분야니까 그 윤석열 총장 장모 문제는 좀 세게 좀 제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민주당이 해줘야죠. 그것도 남한테 맡겨. 박특검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 참 윤석열이라는 이 암덩어리를 빨리 드러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자하고 같이 이고지고 같이 가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 추석 밥상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를 거라고 보세요? 뭐 많이 안 모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권 주자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권 주자 이야기. 그래요. 예. 지금 어떤 얘기들 이재명 지사가 아무래도 단연 화제가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지사가 있으니까. 그럼 뭐 상대적으로 뭐 이낙연 대표도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번에 그 누구죠? 그 김홍걸 의원 건이라든가 윤영찬 의원 그 바로 딱 정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이분이 가진 이 경험의 양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뭐 그런 생각은 좀 해봤고. 그래봐야 뭐 제명하고 저기 뭐야, 유감 표명, 엄중히 경고한다. 뭐 그 정도인데 뭐 특별히 큰 근데 액션이.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 베이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홍걸을 건드린다는 건 DJ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는 되게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정서와 상관없이 호남 정서를 건드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김홍걸 의원이 이낙연 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면 김홍걸 의원 입장에서는 소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해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대표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한 이낙연 대표가 호남 민심을 생각해서 김홍걸을 내치지 못할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낙연 의원이 지금 호남이 이낙연에게서 등을 돌리면 대권 주자로서 지위가 약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 이낙연 대표가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김홍걸 사실상 무슨 뭐 윤리감찰반 어쩌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당 지도부의 결단이었고 이낙연 그렇죠. 대표가 이건 쳐내야 된다라고 한 거고 제명시키는 것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의 옷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비례대표를 뽑아놓고 정당이 목줄을 쥐고 흔들까봐 비례대표에게
그 보호막을 쳐준 게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제명을 저렇게 신속하게 조치해서 쳤다는 것 자체는 저는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재산 공개가 뭐 네. 보좌관이 그리고 분양권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줄 몰라서 신고를 안 했다. 그게 돈인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이건 재판에 가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 재판도 가야 될 사안입니까? 아, 그럼요. 이거 선관위에서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이건 아주 크게 걸릴 문제라서 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그 예전에 부산의 한 구청장 같은 경우도 공직자가 재산 공개를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재산의 변동 사항을 보면서 그것까지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으려고 하는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이제 그 이런 재산을 감추는 것 자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렇게 봐서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 그거는 의원직이 그렇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례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는 예. 이제 정당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둔화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러나 그렇게 그렇다고 되면 또 의석이 또 그 김홍걸 의원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제명은 됐지만 민주당의 다음번 승계자가 그 자리는 승계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명돼도 그렇게 해서 잘 제명돼 봐야 그 의석수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차점자가 가져갑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제명해도 이제 김홍걸 의원은 그대로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의원직 상실령을 받으면 그 공석은 민주당이 다시 그 다음 순번이 아니 계승하게 돼 근데 있는 박시영 대표 말로는 이게 뭐 이거는 김홍걸 의원 얘기는 아니고 그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끝까지 버텨서 대법원 가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의원직을 잃으면은 그 국민의힘 의석 하나는 날아간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심 앞두고 사퇴를 시키더라고요. 그렇지. 예, 보통 옛날에 정국교 의원도 우리가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전에 사퇴를 했던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김홍걸 있어요. 의원도 만약에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하나 없어지는 의석 하나가 없어지는.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렇게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런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사실 근데 대권 얘기를 김홍걸 들어오면 의원이- 예. 뭐 김홍걸 의원은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고 보고요. 이낙연 김홍걸 의원이 왜 그러는지 혹시 좀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 관계가 있는데 네. 잘 모르세요. 아,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런 경제적 영역의 일들을 개인이 잘 모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또 우리가 또 이제 양당이 비례 유성 정당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당내에서 이제 검증을 웬만한 서류들을 검증을 해주는데 네. 그런 절차가 이제 이번에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너무 시간이 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럴 수 있어요. 뭐 예측입니다. 내가 비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에이, 기자 출신인데 돈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에이 그냥 빼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못 하고 비례인데 뭐 이렇게 대충 내고 말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게 고의냐 실수냐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게 비례를 선정하는 쪽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진 의원이 3월 9일에 서류를 냈던 곳은 선관위가 아니고 후보 등록을 받는 미래통합당이었죠. 당이죠, 당.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한국당 그 예. 경우에는 그 둘이 맞벌이 해갖고 재산이 현금이 12억이다 13억이다 이걸 소명할 수 알기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서진질의 문제는 있고 근데 이제 김홍걸 의원은 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은 문제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지금 뭐 MBC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2016년에 부동산을 강남 일대에서 세 채를 연달아 매입한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2016년이 공교롭게도 총선이 있는 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천 끝나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왜 2016년일까? 저는 이런 것들도 그 정무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제적을 시킨 게 아닐까, 제명을 시킨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산이 많은 이제 이 상황이 그죠. 이 투표의 당락의 문제보다 재산이 많은 것이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는데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어떤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사긴 뭐 그때 김홍걸 의원이 어떻게든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로 참 애착이 많았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만은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면 좀
이게 이제 아쉽네요.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 보좌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 잘해줍니다. 근데 저도 그 재산 신고 해보니까요.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 보통 국회의원들이 왜 당선되면서 재산이 늘어나냐 하냐면은 네. 부모님 재산을 대부분 이제 불고지해 버리잖아요. 네. 서류 만들기 힘드니까. 네. 고지 거부해 버리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공직자 윤리 그 법에 의해서 하면 이제 신고를 하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해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아, 참 네, 아쉽고 안타까운데 그래도 김홍골 의원을 그렇게 제명한 것도 상당한 그런 뭐 큰 결단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예. 대로 광주나 호남 쪽에서는 이낙연 의원 대표 입장에서는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되는 본인의 책임이 있어서 이 문제를 결단성 있게 몰고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것에 가늠자가 되는 것은 결국 공수처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는 9월 24일 뭐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쯤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지금 미루면 10월에는 정기국회가 없고 11월로 또 밀리거든요. 그렇지. 그 11월에 만들어 놓으면 공수처 출범은 내년에나 하게 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태인데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는 무조건 출범을 시킬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주제를 더 오래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어차피 안 되는 것 같으면 강제로 출범을 먼저 시켜놓고 그 뒤에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주제가 매듭이 지어져야 우리가 다음 논쟁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연말까지도 공수처 하고 있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공수처 설치에 동의했던 중간층들까지 지금은 피곤해지죠. 뭔가 민주당이 이 문제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라고 해서 피곤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 대표가 결단력 있게 공수처 무조건 설치하고 간다라고 포인트를 한번 짚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수처 문제가 저쪽에서 협치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기다려줄 필요가 없어요. 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진행해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럴 거면 김용민 의원은 아니 됐던 박범계 백혜련 의원은 아니 됐던 여튼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 안 하겠다고 하면 제외하고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발전했던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공수처장을 뽑아야죠. 7월 15일에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일입니까 지금?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놓겠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또 시간 벌기라고 시간 저는 벌기 보고요. 의미죠. 조금이라도 그 의지가 안 보일 때는 과감하게 까불지 말고 닥치고 좀 닥치라고 하고 진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정의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가 쌓여가는 과정이고요.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서 대권 주자가 정해지는 만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부심 오늘도 아주 정말 찬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정치권의 그 속 이야기까지 소상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라면 이야기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또 안타까운 그 운전기사분 수행비서의 그 이야기도 오늘 들을 수가 있었는데, 하여간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절치부심하는 정치부심이 되겠습니다. 자, 박진영 부대변인, 김성애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추석 전날에 연휴 전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